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가장 사망을 선언 많이 하는 과가 응급의학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아무리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고, 책임감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생과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일들이 좀 많아지게 돼요. 어쨌든 저희는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할 거고요. 저희들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 번도 끈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병원 왔어요. 여기 어디가 아니 오늘 몇 월달이에요? 17시 40분에 신고를 눈 떠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카드 직접 찍은 거예요? 술 마셨는가? 술 드셨어요? 술만 먹었어요? 다른 약도 먹었어요? 좀 전에 지금 죽으려고 하면서 약도 많이 먹었냐고요? 아니 잘 안 나와? 투변에 저거 해 그냥. 지금 환자분이 이제 복부를 자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10cm 정도 있는 상태가. 일단 CT 찍어보고 만약에 고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술 오래 가셔야 되거든요. 진료에서의 팀만이 아니라 여러 포션의 팀이 구성된 융합적인 곳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이고, 이제 병원의 어떤 퍼포먼스라는 거는 단 하나의 과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의 아니면 몇 명만의 팀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좀 못할 것 같고요.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뭐 간호파트에서 하는 일, 의사 직역에서 하는 일, 뭐 보조사가 하는 일,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행정직들이 하는 일, 그다음에 환자를 이송해 주시는 이송반이나 모든 역할들이 다 혼합해서 이루어져야지 뭐 환자 진료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빠른 처치와 이제 진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이 그래도 여지까지 저희가 이제 십수년 동안 노력을 해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COPD 얘기해 주셔서 그때 입이 들어주려고요. 본인이 팔이나 다리 쪽으로 힘 빠지는 건 없으세요? 지금 해야 돼요. 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나중에 손을 바꾸시는 지금 해야 건 돼요. 있는데 일단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하세요. 지금 하세요. 일단 기사분, 우리 CT 가야 돼가지고 모니터 걸어주세요. 모장 쓰고. 지금 뇌경색이 이렇게 좀 크게 와가지고 조금 네, 검사 차가워요. 힘도 안 좋고 한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골든 타임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좀 고개 도리도리 해봐요. 지금 아마 그 협조면 돼요. 고개 끄덕여 보셔. 아주 인텐시브한 몰입된 그 짧은 시간 안에 긴장감과 그 안에 이제 손발이 맞게 움직여야지 환자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하면 나름 그런 같은 중증 환자를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처치를 해야 되는 사람, 그분보다는 조금 늦게 해도 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요령이 좀 생기는데요.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시는 이제 의사, 간호사, 응급조사만의 힘으로 당연히 이제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들을 다 케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응급실이 전국의 모든 응급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임상과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그런 환자들을 빠르게 임상적인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급성 신경경색 환자가 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패스트트랙 시스템이라고 UTPS라는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에 연락을 하게 되고 그 과에서도 그런 환자, 급한 환자라는 걸 인지를 하게 돼서 그런 환자는 가능한 빨리 시술이나 처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고, 여기가 다이나믹하지만 응급의료센터 안에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을 환자의 중증도나 환자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계속 플렉서블하게 이제 바꿔야 되고, 응급센터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가 배후진료과 병동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수술이나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환자들도 특히 이제 환자 안전의 입장에서는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들을 분리를 하고 트랙들을 분리를 하는 게 잘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환자한테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또 그 통일된 목소리를 통해서 환자가 빨리 회복하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게 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환자의 그 주증상을 일단 1번 분류를 해주고 중증도를 미리 분류를 해놔야 안쪽에서 준비를 하고 좀 더 빠른 처치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지만 응급실 소속은 또 아니어가지고요. 저희 병원 안에 중증외상센터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 소속이에요. 근데 이제 응급실 통해서 외상 환자가 오니까 제일 먼저 이제 환자를 확인하려고 응급실에 있어요. 전입이나 뭐 전출 이런 것들을 어레인지 하고 있고요. 제가 119 수용 문의를 받고 이게 어레인지가 빠르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빨리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초진 진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그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당장 응급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그 응급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처방받고 저희 환자분들한테 가가지고 처치나 뭐 라인 달거나 약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프론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팀워크로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팅을 거는 거고요. 프론트 라인에서 제대로 안 해놓으면 다 안 되는 거고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이런 병원 안에 있는 시스템이 지원이 되어 있어야 환자들이 좀 더 뭐랄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냥 평상시에 업무를 할 때 이 손발을 맞추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CPR 상황에서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게 인지가 있어야 손발처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라인을 확보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옷을 벗기고 모니터를 붙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제세동기를 해야 되고, 이런 각자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걸 읽을 수 있어야 팀으로 어떤 일하는 기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소통하는 방식이나 친밀도 이런 것도 뭐가 팀워크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팀, 진료에 있어서든 여러 가지 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서포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추락하거나 이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그 팀들이 어떤 호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동시에 모이거든요. 응급실에 소속된 응급의학과 의사도 의료진뿐만 아니고 우리 배후에 있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뭐 흉부외과, 외과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그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계로 인강으로 24시간 픽스고 이틀 중 저는 중환자 외상외과 소속이고 마침 오늘 중증외상센터의 외상 당직 팀 리더 당직 의사였습니다. 왕십리 쪽에서 10층 추락 환자 온다는 연락을 받고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환자 오셨다는 얘기 듣자마자 팀원들이 모두 이제 응급실로 환자를 진료를 하는 걸 돕기 위해서 내려갔었고요. 환자분이 이미 심정지 상태로 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오셨고 계속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도와서 빠르게 라인을 잡는다고 하는데 중심 정맥관을 잡아서 출혈을 하고 수액을 주는 라인을 확보하려고 하였고 동맥관도 잡아서 혈압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니터 붙였습니다. 하지가 않았습니다. 데뷔지만 드릴게요.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항상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사망을 선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마 제일 많이 사망한 환자를 평생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보는 직종일 것 같은데, 그 환자들이 이제 사망 선언을 하거나 환자들이 이제 보낼 때가 이제는 어린 시절 같지 않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1년 차 때, 그때가 아마 4월인가였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당직은 전공이 혼자 섰으니까 혼자 당직을 설 때 16살인가 18살 환자, 여자 환자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었던 때가 있죠. 의사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응급학과가 멋지기도 하지만 두 노부부였는데 두 분이 자살 시도를 통해서 두 분이 같이 그라목손 응독을 하고 내원했던 환자였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금술도 굉장히 좋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삶을 비관해서 그렇게 했던 그 두 분이 저희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던 그 분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한 2018년쯤 됐었는데 그때 1월 1일이었어요. 산모분이 한 분이서 분만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저희 응급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창백하신 상태에서 오셨는데 환자분은 자궁 근무력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축이 되지 않아서 계속 출혈이 있는 상태로 오셨고 저희가 수혈을 엄청 많이 하고 심정지가 와서 CPR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 골든타임에 맞춰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하셨지만 보호자분에게 사망했다는 그런 걸 갖다가 설명하기에 저 갓난쟁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제발 살려달라. 보호자분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이 사망했다는 거에서 동의를 못 하셔서 저희가 이미 사망하셨던 걸 알지만 저희는 심폐소생술을 거의 6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혈 저희가 제 생각에는 한 30개를 수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월 1일 날 태어난 그 아이에게는 1월 1일이 참 슬픈 날일 것 같아서 그게 참 기억이 남았던 환자였습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코비드 당시에 모든 안전요원하고 다 격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문을 닫은 적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정지 환자나 열 나는 환자들을 받지 않을 때도 저희는 오히려 심정지 환자를 30% 이상 1년에 250명 정도 오는데 당시 350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팀을 이뤄서 이제 환자들을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용을 하고 했었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용을 다 해서 환자를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 번도 끈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치료가 안 되면 어찌됐건 저희 병원이 안 받아주면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음식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상황이었어요. 잠시만요. 응급의료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물론 힘든 면이 많이 있죠. 이제 야간에는 잠을 못 자고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힘든 면이 많이 있는데 3교대로 한 이틀, 3일 정도 연속으로 하고 한 1년에 몇 달 정도는 계속 이게 리듬이 안 돌아서 좀 힘든 경우는 좀 많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은 이제 연휴 기간이 길 때죠. 남들은 이제 일주일, 5일 이렇게 쉴 때 항상 환자가 더 많고 있는 선생님들은 못 쉬니까요. 그리고 밤에 근무하고 주말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은 이 공간에 환자들이나 중증도나 아니면 어떤
질환들을 예측하면서 환자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용만 가능하다면 정말 모든 환자를 다 받아서 치료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도 아무래도 인력적인 자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을 수용 못할 때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래도 가장 힘든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근무 중에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라든지 중증 외상 환자라든지 누가 봐도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이 동시에 많이 이제 내원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와중에도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빠르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간혹 저희의 역량을 벗어나서 환자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심정지 환자가 동시에 2명이 응급실 내에서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력적인 면이나 프레셔가 좀 크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도 힘들지만 많이 스트레스나 무게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 잘 마음을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이 이독한 환자가 있을 때 그런 환자를 이제 처치를 했을 때 그런 환자가 다시 위험에서 조금 회복이 돼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주는 게 저희한테 이제 보람된 일이라고. 누구 하나 큰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정말 손발이 착착 맞아서 교수님까지 해서 이렇게 손발이 정말 척척 맞아서 환자를 잘 살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약간 내가 응급실에 와서 정말 잘 일하고 있구나. 우리 병원을 응급실에 오다가 응급실 입구에서 심장마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심장마비 환자를 막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는데 심장이 안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에크모라고 하는 그 기계를 개발을 해서 그 환자한테 적용을 했어요, 에크모를. 다행히 심장이 돌아오고 곧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막힌 혈관을 뚫고, 그러고 나서 그 환자가 3일 만에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죠. 환자가 젊은 나이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뻤고 기분이 굉장히 대단했죠. 그렇죠. 사명감과 보람으로 대부분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일을 하죠. 응급실 간호사로서 항상 일하면서 보람은 느끼고 있고요.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의사로서는 당연히 중증 환자한테 빠른 시간 안에 아주 한 10분, 20분 안에 액티브하게 환자를 치료해서 환자가 살아나는 거죠. 의식 회복을 하고 빨리 회복하고 잘 회복돼서 나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 환자분들 하나하나가 다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느끼는 뭔가 이런 짜릿함이 있습니다. 진료를 볼 때 환자들을 막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게 할 때가 제일 당연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인 환자들한테 저희가 정확하게 보호자들한테 가이드를 주고, 그 환자들이 혹시라도 다른 병원에 갔을 때나 아니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시간에 캐치업해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치료를 적용해서 했을 때 이런 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쁨이고 직업이죠. 네, 직업입니다. 직업. 저희가 다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할 거고요. 하지만 힘듦이 있는 만큼 그게 또 응급학의 매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